더러운 피가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나희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임신 7개월의 하윤은 시댁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시어머니의 발이 하윤의 배를 향해 날아왔고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옆에서 비웃기만 했습니다. 거지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건드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윤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1살,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던 나이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위해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윤은 한 남자와 부딪혔어요. 커피가 쏟아지며 하윤의 흰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죠.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태호 35살의 재벌 3세였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그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평생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는 처음이었죠. 세탁비라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우의 적극적인 태도에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명함을 건넸죠. 그날 이후 태우는 매일 하윤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세탁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우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죠. 하윤 씨,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둘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어요. 하윤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태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한강공원 벚꽃나무 아래였습니다. 하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하윤아,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야죠? 응, 물론이지. 그런데 하윤아,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야. 태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윤은 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하윤은 몰랐죠. 자신이 만나게 될 시댁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말입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프랑스산 명품 스카프였죠. 프리랜서로 번 돈을 모아 산 것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태우의 가족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나희원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죠. 시아버지 강철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29살의 시누이 강서아는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나. 소개할게. 내 약혼녀 박하윤이야. 태우가 밝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앉으세요. 나희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하윤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나희원은 선물을 받아들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디예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윤의 대답에 나희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공무원? 무슨 공무원인데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위를 밝히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하윤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죠. 그냥 일반 공무원이에요. 신우이 서하가 비웃듯 말했어요. 말단 공무원이겠네요. 그래서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 강철민도 거들었죠.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집안 배경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태우가 재벌가 후계자라는 건 아시죠?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태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재벌 3세였던 거예요. 태우 씨, 당신이 재벌가라고요?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윤아.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나희원이 냉소를 띤 채 말했죠. 역시 몰랐군요. 아들아, 이 여자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태우가 급히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식사는 고통스러웠어요. 나희원과 서한은 계속해서 하윤을 떠보는 질문을 던졌죠.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설마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건 아니겠죠?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명문대 나왔나요? 친척들은 많아요? 우리 집안 모임에 오실 분들이 있나요? 하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태우를 사랑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나희원이 태우를 따로 불렀어요. 태우야, 저 여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없잖아.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엄마, 저는 하윤이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죠. 결혼식은 초라했어요. 나희원은 친척들도 초대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하객만 참석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태우가 회사 일이 있다며 3박 4일만 다녀왔죠. 신혼집도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나희원의 요구였어요. 며느리는 시댁 가까이 살아야지. 언제든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게. 결혼 3개월째 하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태우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태우는 기뻐하며 하윤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희원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으니까요. 임신 소식을 들은 나희원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손주. 잘했어, 하윤아. 하지만 하윤은 나희원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죠. 다음 날부터 나희원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하윤의 휴대폰으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윤아, 일어났니? 임신부는 일찍 일어나야 해. 지금 당장 시댁으로 와. 어머니, 아직 입덧이 심해서요. 입덧? 그까짓 거 참아야지.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해. 하윤은 할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희원은 하윤에게 두꺼운 책 한 권을 건넸죠. 이거 태교 지침서야. 여기 있는 대로 다 해.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전부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날부터 하윤의 하루는 나희원의 통제 아래 놓였어요. 아침에는 시댁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오후에는 태교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친정에 가고 싶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희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친정? 거기 가서 뭐하게?
내 아버지한테 우리 집안 자랑이라도 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임신부가 밖에 돌아다니면 안 좋아. 특히 친정집은 기가 안 좋으니까 가지 마. 나희원의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임신 4개월째 하윤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희원의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하윤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인부복도 깔끔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과일청을 들고 있었죠.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희원의 언니들과 조카들이었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채 하윤을 훑어봤죠. 얘가 태호 와이프구나. 생각보다 별로네. 나희원의 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하윤은 당황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태호 아내 박하윤입니다. 박하윤? 박씨 집안이 어디야? 우리가 아는 박씨 집안 있어? 또 다른 친척이 물었죠. 나희원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말단 공무원 딸이래. 집안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누이 서아가 거들었죠. 결혼식도 우리가 다 치러줬어요.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하윤은 참았어요. 태호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은 계속됐죠. 애는 잘 크고 있어? 영양제는 챙겨 먹고. 나희원의 조카가 물었어요. 하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다 챙겨주고 있어. 얘 혼자 두면 뭘 해먹을지 모르거든. 친정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을 거야.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하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죠. 하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놓였는데 하윤 앞에만 된장찌개와 나물이 있었죠. 임신부는 담백하게 먹어야 해. 비싼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나희원이 설명했지만 하윤은 알았어요.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 중에도 모욕은 이어졌어요.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임신하고 나서 살 많이 쪘네. 출산 후에 관리 안 하면 완전 아줌마 될 거야. 임신 중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서아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나는 나중에 출산하면 한 달 만에 원래 몸으로 돌아갈 거야. 돈 들여서라도 관리할 거거든. 언니는 그런 돈도 없겠지만. 친척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태호는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나희원이 먼저 말했어요. 태호야, 오늘 하윤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걱정이야. 임신하면 다 그런 건가? 엄마, 하윤이한테 무슨 말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 걱정해서 이것저것 챙겨준 것뿐이야. 태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태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좀 그래요? 여보, 오늘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요? 아이 낳을 때까지? 아니면 평생?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윤이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나희원에게서 전화가 왔죠. 하윤아, 지금 당장 일 그만둬. 네. 왜요?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면 아기한테 안 좋아.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며느리 일 시켜? 창피하게. 당장 그만둬. 하윤은 버텨보려 했어요. 하지만 나희원은 직접 하윤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으니 일을 못한다고 다른 디자이너를 구하라고 말이죠. 결국 하윤은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시댁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죠. 임신 5개월째 하윤의 일상은 완전히 나희원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댁으로 가야 했고 먹는 것도 나희원이 정한 메뉴를 따라야 했죠. 어느 날 하윤은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윤아,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하윤의 아버지 박정우는 딸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언제 집에 올래? 아빠가 미역국 끓여줄게. 곧 갈게요, 아빠. 하지만 하윤은 친정에 갈 수 없었어요. 나희원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윤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죠. 임신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하윤은 백화점에서 서아와 마주쳤어요. 서아는 친구들과 쇼핑 중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서 뭐해?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서아가 하윤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인부복 원피스였죠. 언니, 옷 좀 신경 써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서아의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하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 명품 매장 있으니까 같이 가요. 제대로 된 옷 좀 사드릴게요. 서아는 하윤을 억지로 명품 매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인부복을 골라 점원에게 보여줬죠. 이거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손님. 서아가 하윤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이런 거 살 돈 있어요? 아, 없겠구나. 제가 사드릴게요. 대신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해요. 알았죠? 하윤은 굴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서아는 옷을 사주고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오빠 마누라가 가난해서 제가 다 챙겨줘야 해요. 하윤은 그날 이후로 백화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죠. 시댁 식구들은 하윤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희원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윤아, 내일 시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 아침 일찍 와서 준비 도와줘. 네, 어머니. 하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배가 많이 불러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윤아, 여기 청소 좀 해. 그리고 주방 가서 과일 좀 깎아와. 나희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지역 국회의원 부인, 대형 병원 원장 부인, 유명 변호사 부인까지. 모두 나희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명품 핸드백과 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거실에 앉았죠. 하윤은 차와 과일을 내오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태호 아내 박하윤입니다. 부인들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희원이 입을 열었죠. 우리 며느리예요. 집안은 별로지만 뭐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첫 마디부터 모욕이었어요. 국회의원 부인이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디세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무슨 급이신데요? 하윤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나희원이 대신 대답했죠. 말단 공무원이에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병원 원장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만 믿고 결혼하나 봐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유는 참고 또 참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강철민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었죠. 하윤 씨, 뭐 하고 있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임신한 몸으로 고생이 많구만. 그런데 말이야, 아이 낳으면 DNA 검사 한번 해야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 피가 정말 흐르는지 확인해야지. 내가 어디서 뭐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유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게다가 넌 돈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 우리 재산 노리고 애 갖다 바친 거 아니야? 하윤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나가볼게요. 하윤이 주방을 나서려는데 서아가 막아섰죠. 언니, 어디가? 일 다 안 끝났는데.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쉬긴 뭘 쉬어?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막달까지 일했대요.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가 나희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집에 가보고 싶어요. 뭐? 지금? 손님들 계신데? 몸이 안 좋아요. 배가 당기고 어지러워요. 나희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참아. 조금만 있으면 손님들 가실 거야. 그때 하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밤마다 만든 것이었죠. 아기 베넷 저고리와 손뜨개 담요, 그리고 직접 그린 태교 그림책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나희원은 선물을 받아들지도 않고 쳐다봤어요. 뭐야, 이게? 아기용품이에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손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희원이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베넷 저고리를 꺼내 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실로 뜬 거야? 주변 부인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죠. 정성껏 만든 건데요. 정성? 우리 손주한테 이런 싸구려를 입히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해 보여? 나희원이 베넷 저고리를 바닥에 던졌어요. 하윤은 황급히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서아가 그림책을 집어들었어요. 어머, 이건 뭐예요? 그림도 진짜 유치하다. 언니, 이런 걸 우리 조카한테 보여줄 거예요? 책장을 넘기던 서아가 갑자기 책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공중에 흩날렸죠. 안 돼. 하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림책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뭐가 안 돼?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우리 집에 가져와서 창피하게 만들어. 나희원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윤에게 다가오더니 얼굴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도 아들 꼬셔서 결혼했지? 어머니, 저는 태호 씨를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 돈 때문이잖아. 가난한 것들이 다 그렇더라. 재벌가 며느리 되면 인생 펴는 줄 알고.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나희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정말 우리 손주가 맞아? 그 순간 하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더 너무한 거지. 나희원이 소리를 지르며 하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잡아당겼죠.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놓아주세요. 아파요. 하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희원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주변의 부인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강철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나희원 말이 맞아.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서아도 거들었죠. 언니 그냥 나가요. 우리 집안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나희원이 하윤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안 돼요. 어머니 제발. 하윤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배를 보호하려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는 바닥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나희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천한 피가 우리 집안을 더럽혀? 내 더러운 핏줄이 우리 손주한테 흐른다는 게 역겨워.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희원이 하윤을 벽에 밀쳤어요. 하윤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하윤이 비명을 질렀죠. 그 순간 나희원의 발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윤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발길질이 하윤의 배에 닿았어요. 임신 7개월의 배에 말입니다. 으악! 하윤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한 순간이었죠. 부인들은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어요. 하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몸을 웅크렸죠. 아기야, 아기야.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배우냐? 그까짓 것 가지고 호들갑 떨어. 서아가 비웃었어요. 강철민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 꼴 보기 싫어. 태우는 2층 서재에서 일을 보다가 아래층에 소란을 들었어요.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죠.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하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배를 감싸 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희원은 헝클어진 머리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이 태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여보, 살려줘요.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우는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나희원이 막아섰습니다. 태우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창피를 당했어. 손님들 앞에서 말이야. 엄마 하윤이한테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좀 꾸짖었을 뿐이야. 그런데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하잖아. 태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부인들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윤이 간신히 말했죠. 태우가 하윤을 부축하려는 순간 나희원이 태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우야, 내가 저 여자 편을 들 거야? 날 버리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결정해. 나냐, 저 여자냐? 나희원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태우는 얼어붙었습니다. 50년 넘게 자신을 키운 어머니와 2년을 함께한 아내 사이의 선택이었죠. 엄마, 일단 하윤이를 병원에 보내고 이야기해요. 병원은 무슨? 저 여자 꾀병 아니야. 돈 타내려고 그러는 거지. 서아가 거들었어요. 태우는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윤아, 일단 위층 방에 가서 쉬어. 내가 나중에 올라갈게. 여보, 정말 배가 아파요. 제발 병원에. 나중에 가면 돼. 지금은 엄마가 화나셨으니까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우의 말에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집사가 하윤을 부축해서 2층 객실로 데려갔어요. 부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죠. 나희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봤어요. 잘했어, 아들아. 남자는 엄마 말을 들어야 해. 그날 저녁 하유는 객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배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태우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죠. 자정이 넘어서야 태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유나, 자. 하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미안해. 엄마가 워낙 화가 나셔서. 여보,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럴 만한 이유? 임신한 사람 배를 발로 찬 게 정당화돼요? 엄마가 그랬어? 설마. 저 병원 가야 해요. 배가 계속 아파요. 내일 아침에 가자. 지금은 늦었어. 지금 당장이요. 하윤이 소리쳤죠. 태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윤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시면 또 화내실 거야. 그 말에 하윤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가요. 뭐? 방에서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태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방을 나가며 말했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문이 닫혔어요. 하유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배의 통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하유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하유는 몰래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유는 의식을 잃을 것 같았죠. 임신부분 여기요. 빨리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유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조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태아의 상태도 불안정해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하윤의 몸 곳곳에 멍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폭행 흔적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그래요. 하윤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은 밝히고 싶지 않았죠.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입원하세요.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윤은 병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태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윤아, 어디 갔어? 집에 없던데. 연락 줘. 하윤은 문자를 무시했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죠. 여보세요? 아빠. 하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박정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병원이야. 와줄 수 있어? 뭐? 지금 간다. 30분 후 박정훈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하윤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시댁에서 겪은 모욕, 폭행, 남편의 배신까지 전부 말이죠. 박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집안이 감히 내 딸한테. 아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박정훈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날 오후 태우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하윤의 아버지와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당신이 우리 하윤이 남편이요?
박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호는 긴장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락을 못 드려서. 연락? 당신 아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연락이 문제요? 그게. 태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박정훈이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우리 딸이 왜 이 꼴이 됐소? 박정훈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태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됐어. 나 좀 쉬고 싶어. 하윤의 말에 박정훈은 병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태호를 향해 한마디 했죠. 당신 집안 각오하세요. 태호와 하윤만 남겨졌어요. 태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제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알기는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시누이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워낙 강하셔서. 그래요. 당신 엄마는 강하죠.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 배를 발로 찰 수 있을 만큼 강하시더라고요. 태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아,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이번 일은 잊고. 잊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태호는 당황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 다른 환자들 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정말.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하윤아, 제발. 나가라고요. 하윤의 소리에 태호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나희원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내온 거죠. 친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권을 시댁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는 위자료 10억 원이라는 조건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협박이었죠. 제 아이를 빼앗겠다고. 박정훈이 병실에 와서 서류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안이 미쳤구나. 하윤아, 더 이상 참지 마. 아빠가 나서야겠다.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제가 생각이 있어. 하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죠. 자신의 진짜 배경을 밝히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보관해둔 영상 파일을 확인했어요. 시댁 집안 모임에서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하윤은 퇴원했어요.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마련해준 안전한 곳으로 갔죠. 태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하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나희원은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하윤이한테 연락했어? 엄마,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답장도 없고. 그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당장 찾아가. 태호는 하윤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친구 집, 카페, 하윤이 자주 가던 공원까지 말이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정훈이 마련해준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윤은 자신의 다음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에 연락했어요. 담당 변호사 윤재석은 하윤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박하윤 씨,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임신부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네, CCTV 영상은 없지만 음성 녹음과 병원 진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하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이틀 후 나희원의 저택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검찰청에서 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나희원이 봉투를 뜯자 서류가 나왔죠. 피고소인 나희원, 임신부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이게 무슨... 나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고소한 거였어요. 태호, 당장 와봐. 태호가 달려왔어요. 서류를 본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하윤이 그 여자가 날 고소했어. 감히 나를. 나희원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서아도 달려와서 서류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당연하지. 당장 우리 집 변호사한테 연락해.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하윤이 일하던 디자인 스튜디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희원의 압력으로 부당 해고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흘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주요 언론사에 기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벌가 시어머니, 임신한 며느리 폭행 의혹. 기사들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은 상세했어요. 나희원 가족의 행동, 폭행 정황, 부당 해고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나희원의 전화기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친척들,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희원아, 기사 봤어. 설마 그게 너 얘기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부인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나희원의 사교 모임에서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희원은 자신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명한 법무법인 소속의 장민석 변호사였죠. 장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나희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리합니다. 상대 측의 증거가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합의를 권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얼마나 줘야 하는데요? 최소 10억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 그 천한 것한테 10억을 줘? 나희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안 그러면 재판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희원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태호를 통해 하윤에게 합의 제안을 보냈습니다. 태호가 하윤의 임시 거처를 찾아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하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가 더 불러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합의하고 싶어 하셔. 합의요? 하윤이 비웃었어요. 10억 줄게.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줘. 하윤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엄마는 지금도 모르시나 봐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럼 뭔데? 저를 짓밟은 대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윤아, 제발. 돌아가세요. 법정에서 봐요. 하윤은 문을 닫았어요. 태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의 제안이 거절되자 나희원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윤의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려 한 거죠. 나희원은 사람을 보내 하윤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하윤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혼 전에 남자 관계는 어땠는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친구들은 협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하윤아, 내 시어머니 측에서 사람 보내서 너에 대해 캐물어. 조심해. 고마워. 걱정하지 마. 하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죠. 변호사 윤재석은 하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박하윤 씨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부인 중 한 분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정말요? 네, 이분은 나희원 씨의 행동이 너무 잔인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하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승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희원 가족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서하가 명품 매장에 갔는데 매장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손님, 혹시 그 집안 따님이세요? 기사에 나온. 서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제 거리를 걷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강철민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강 회장님, 요즘 집안일이 좀 시끄럽다던데요?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명성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죠. 나희원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하윤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있었죠. 옆에는 변호사 윤재석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하윤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저는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제 배를 발로 찼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옆에서 비웃었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병원에 실려갔고 조기 진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아가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댁은 어디입니까?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죠. 기자 회견이 끝나고 하윤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아. 태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자 회견 내용을 들었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요? 당신 네 가족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윤이 지나가려 하자 태우가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도 후회하고 계셔. 후회요? 10억으로 저를 매수하려던 게 후회예요? 태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윤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가족은 끝까지 제 존엄을 무시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예요. 하윤은 차에 올라탔어요.
태우는 멍하니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의 기자 회견은 모든 뉴스에 보도됐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하윤의 편이었어요. 나희원 가족은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희원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 회견 이후 나희원 가족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는 사람들은 피하기 바빴습니다. 나희원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나희원 씨, 임신부 폭행 사실이 맞습니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나희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튼을 꽉 닫고 집 안에만 있었죠. 며칠 후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만원이었어요.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죠. 나희원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당당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윤이 앉아 있었어요. 심플한 인부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나희원 측 변호사 장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재판장님, 이 사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단순한 가족 갈등입니다. 피고인 나희원 씨는 결코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윤재석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석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병원 진단서,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였죠.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를 폭행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나희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한 피가 우리 집안을 더럽혀? 내 더러운 핏줄이 우리 손주한테 흐른다는 게 역겨워.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나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어서 목격자 진술서가 낭독됐어요.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병원 원장 부인의 진술이었습니다. 나희원 씨는 박하윤 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향해 발로 찼어요.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나희원 측 변호사가 급히 항의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죠. 기각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윤의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를 제시했어요. 피해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조기 진통을 겪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재판은 하윤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나희원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나희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나희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어. 원래부터 계획된 거였다고.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나희원 측 변호사가 황급히 나희원을 진정시키려 했죠. 나희원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나희원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하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비가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덤벼. 고작 말단 공무원 딸 주제에. 그 순간이었어요.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가슴에 달린 배지였어요. 경찰총장 배지였습니다. 법정이 일순간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하윤이 앉은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하윤아,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하윤의 대답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나희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경찰총장? 태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경찰총장이라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박정훈 경찰총장은 재판장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참관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총장님. 박정훈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희원 측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상대방이 경찰총장의 딸이라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30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시간에 나희원 측은 긴급 회의를 했어요. 장민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희원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상대가 경찰총장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법은 공정하잖아요. 공정하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우 불리합니다. 나희원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어요. 하윤 측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 나희원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윤재석은 두꺼운 파일을 제출했어요. 그 안에는 나희원이 과거에 다른 직원들을 학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가사 도우미들을 폭언과 폭행으로 괴롭혔습니다. 여기 진술서들이 있습니다. 나희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죠. 또한 피고인은 며느리의 직장에 압력을 넣어 부당 해고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나희원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나희원,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나희원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나희원은 주저앉았어요.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죠. 재판장이 선고를 예고했어요.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나갔어요. 기자들이 하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박하윤 씨, 아버님이 경찰총장이셨군요. 왜 그동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는 왜 밝히신 겁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하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한편 나희원 가족은 법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차 안에서 나희원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서아가 울먹였어요.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를 잃었고 가족의 명예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죠. 그날 저녁 하윤은 아버지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하윤아, 고생 많았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아니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박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아빠, 무슨 뜻이에요? 나희원 가족의 과거를 조사했어. 탈세, 횡령, 불법 거래. 증거가 다 있어. 하윤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거야. 박정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희원 가족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나희원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나희원이 운영하는 재단과 강철민의 회사가 조사 대상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강철민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어요. 세무조사는 철저했습니다. 5년치 장부를 전부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검찰이 나희원의 재단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사님, 이건 무슨... 나희원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검사들은 재단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가져갔어요. 컴퓨터도 압수당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박정훈 경찰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증거를 수집했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죠. 나희원의 재단은 수년간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총액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철민의 회사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탈세 규모가 100억 원이 넘었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도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명문가의 추악한 실체, 횡령과 탈세 일삼아. 경찰총장 며느리 폭행 가족 알고 보니 범죄자. 나희원 가족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판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희원은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이나 빠진 것 같았죠. 반대편에는 하윤이 앉아 있었어요. 임신 9개월의 배가 불러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나희원, 일어서십시오. 나희원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피고인 나희원은 임신부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재단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합니다. 총 징역 7년형입니다. 나희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죠. 안 돼. 이럴 수가.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즉시 수감하겠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나희원에게 다가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싫어. 싫어요. 나희원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다음은 강철민의 차례였어요. 그에게도 탈세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한은 방조죄와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하윤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박정훈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다, 딸.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 싸움이 끝난 거죠. 며칠 후 하윤에게 태우가 찾아왔어요. 하윤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태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윤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야. 하윤은 태우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식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윤아. 당신이 미안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하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에요. 태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당신은 매번 저를 저버렸죠. 태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하윤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 후 하윤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3.2kg의 예쁜 아기였습니다. 박정우는 손녀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손주 이쁘게 생겼네. 아빠 닮아서 그래요. 하윤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기의 이름은 박서연으로 지었어요.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하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윤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감옥에 수감 중인 나희원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어요. 하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하윤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분노는 사라졌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윤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기로 했죠. 어떤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하윤은 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박정우는 매일 손녀를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윤아, 이제 뭐 하고 싶어?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하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하윤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디자인이라는 이름이었죠.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스튜디오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하윤이 디자인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아기 서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출근했어요. 스튜디오 한쪽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죠. 까르르. 서연이 웃었어요. 이제 돌이 지난 서연은 재롱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 하윤은 서연을 안아 올렸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첫 고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윤 디자이너님이시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하윤의 실력은 뛰어났어요. 고객들은 하윤의 디자인에 만족했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은 서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예쁘지? 하윤이 벚꽃을 가리키자 서연이 손을 뻗었어요. 아기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윤은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정훈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하윤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셔. 알았어요, 아빠.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서연을 안고 아버지 집을 방문했어요. 박정우는 손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한테 와봐. 서연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박정우는 손녀를 들어올리며 웃었죠. 식사 중에 박정훈이 물었어요. 하윤아, 요즘 어때? 힘든 건 없고?
괜찮아요. 일도 잘 되고 서연이도 건강하고. 다행이다. 혹시 그 사람들 소식 들었어?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나희원은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었어요.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하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철민도 복역 중이었고 서하는 사회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명문가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었죠. 태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재벌 후계자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가끔 서연을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하유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하유는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뭘. 넌 내 딸인데. 박정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아빠는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몰랐으니까.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네,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하윤의 스튜디오는 더 커졌어요. 직원도 2명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하윤에게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기업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었죠. 박하윤 디자이너님, 저희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서연을 재우고 혼자 책상 앞에 앉았죠. 디자인 시안을 그리며 하윤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말이죠. 2년 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 배를 움켜쥐고 울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으며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윤의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고 더 많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번 돈으로 조금 더 큰 스튜디오로 이사했어요. 서연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죠. 새 스튜디오 벽에 하윤은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존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하윤의 좌우명이었어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하윤은 서연을 데리고 다시 공원을 찾았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던 하윤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자 멀리서 태우가 서 있었어요.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하윤은 태우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우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남이 된 사이였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윤은 태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엄마. 서연이 하윤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손으로 하윤의 뺨을 만졌습니다. 왜 울어요?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 울어. 엄마는 괜찮아. 하윤은 눈물을 닦고 서연을 꽉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윤은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지만 포근한 집이었습니다. 서연을 재우고 하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낯선 번호였죠. 하윤 씨, 저 서하예요. 용기 내서 연락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과를 받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언니와 조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유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연민뿐이었죠. 하유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이유는 없었어요. 몇 개월 후 하윤의 스튜디오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곳이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박하윤 디자이너님,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어요.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변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하윤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싸워보겠습니다. 하윤 씨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하윤은 그들에게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해 겨울 하윤은 서연의 두 돌 생일을 맞았어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정훈과 하윤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따뜻한 자리였죠. 서연아, 돌잡이 해볼까? 하윤이 상 위에 여러 물건을 올려놓았어요. 실, 돈, 마이크, 붓.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붓을 집었어요. 예술가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 닮았네. 하윤이 웃으며 서연을 안아 올렸어요. 박정훈도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하윤은 서연을 재웠어요.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말이야.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윤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하얗게 덮이는 모습을 보며 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이렇게 덮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하윤은 메모를 하나 적었어요.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킬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처럼 서연을 준비시켜 스튜디오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윤은 서연을 놀이방에 놓고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자료가 놓여 있었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하윤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은 서연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서연이 밥을 먹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맛있어? 응. 서연의 대답에 하윤이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튜디오로 돌아오는 길 하윤은 문득 멈춰 섰어요. 저 멀리 태호가 보였습니다. 태호도 하윤을 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죠.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윤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픔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죠. 그렇게 하윤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말이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고통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희망의 계절이 온 거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하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하윤의 남은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이 5살이 됐을 때 하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어요. 존엄을 지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여성들이 하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죠. 하윤은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성 인권과 가정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하윤 씨 용서는 하셨나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분노와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서연이 그린 그림을 봤어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엄마, 이거 우리야. 정말 예쁘다. 우리 서연이 최고야. 하윤은 서연을 꽉 안아줬어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하윤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하윤은 이제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거죠. 하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말라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일어서야 할 때는 일어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